안녕하세요. 라이프노트입니다. 오늘은 서울 아파트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정부가 바뀌고 난 이후 최근까지 부동산 시장은 계속 시끌벅적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 3구, 용산구 이런 데 보면 LTV와 무관하게 대출 한도가 6억으로 낮아지고 있고요. DSR 스트레스도 3단계를 도입했고 서울 및 수도권 3중 지역 규제 등 부동산 정책이 연이어서 나오고 있었죠. 현재는 다주택자 대출 연장까지 유예를 이제 종료한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외치면서 정부는 무언가를 암시하는 정책적 발언이나 규제 등으로 인해서 부동산 시장은 지금 나사가 조여지고 있음에는 분명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말도 안 되는 가격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서울 아파트 보유자들은 대체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서울 아파트 가격 이야기가 항상 나오면 이런 말이 나오죠. 도대체 이 가격을 누가 사는 거야? 이게 정상인 거야? 이런 말들 많이 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요. 우리는 가격만 보고 놀라지만 시장은 생각보다 굉장히 합리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서울이라는 도시는 단순한 주거 공간이 아닙니다. 여기는 대한민국의 자본, 정보, 그리고 인맥, 교육, 그리고 일자리까지 모두가 모인 게 서울이죠. 로마 제국 시대에도 중심 도시는 항상 비쌌습니다. 런던, 뉴욕, 도쿄도 마찬가지죠. 단순히 사람이 몰리는 곳이 아니라 기회가 몰리는 곳이 비싸진다라는 겁니다. 서울 아파트를 사는 사람은 월급 모아서 겨우 계약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한번 자산 사이클을 통과한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즉 서울은 노동의 시장이 아니라 자산 시장이다. 서울 아파트는. 이 차이점을 반드시 인식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질문을 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누가 사지라는 질문이 아니라 왜 자본은 계속 서울로 모일까라는 질문으로 바꾸고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계속되는 부동산 규제와 말도 안 되는 집값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의 아파트를 사는 사람은 대체 누구이고 이것을 살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야 좀 자산 시장의 흐름을, 특히 이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올바르게 이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 서울 아파트를 살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아보려면 매수 주체부터 구분을 해봐야겠죠. 서울 아파트 매수 주체는 크게 5가지로 좀 나뉠 것 같아요. 이 구조를 이해하면 서울 아파트는 누가 사는 걸까라는 질문에 명확한 답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첫 번째, 바로 상급자 갈아타기 수요자죠. 서울 내에서 기존 아파트를 매도하고 더 좋은 입지로 이동하는 경우입니다. 이미 자산을 보유한 사람들이 가격 상승분을 활용해서 이동하기 때문에 서울 아파트 거래의 핵심 축이 될 수도 있어요. 둘째, 바로 고소득 맞벌이 전문직 수요죠. 대기업, 의사, 변호사, IT 업계 종사자, 우리가 알고 있는 전문직 종사자들 있죠. 연소득이 높은 계층은 대출 상환 능력이 비교적 안정적이죠. 이들은 실거주 목적에 서울 아파트 매수 수요를 형성하기 때문에 조금 안정적인 수요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아파트 가격의 바닥을 견고히 만들어주는 수요자 중에서 아주 바닥의 큰 비중을 단단하게 하중을 지탱해주고 있는 큰 비중을 차지하는 유형들의 수요자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세 번째는 현금 자산가나 사업가인데요. 금융자산이나 사업 수익을 기반으로 대출 의존도를 낮추고 매수하는 경우입니다. 금리 인상기에도 서울 핵심지 거래가 유지되는 이유 중 하나이죠. 지금도 거래 줄었다 했다 부동산 시장 안 좋다 하더라도 계속 거래가 나타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이들 때문이다 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네 번째로는 다주택을 정리 후 1주택의 집중 수요자들.
세금과 규제 변화 등 여러 채를 보유하던 사람들이 서울 핵심지로 한 채로 자산을 압축하는 전략들입니다. 그리고 지방 자산가의 서울 진입 수요자들. 지역 부동산이나 사업 자산을 매각하고 서울 아파트로 자본을 이동시키는 흐름의 수요자들인데요. 서울은 여전히 대한민국 자산이 집중되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들의 수요자들도 무시할 수 없는 서울 아파트 매수자 탑5일 겁니다. 결론적으로 서울 아파트 시장은 단순한 무주택자의 경쟁 구조가 아니라 기존 자산 보유자 중심의 자산 이동 시장이다. 새롭게 생긴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서울 아파트 시장은 개천에서 용나서 사는 아파트가 아니고요. 그냥 돈 있는 사람끼리의 자산을 바꾸는 형태의 자산 보유 시장이다. 이 구조를 이해해야 서울 부동산 흐름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서울 아파트 시장을 이해하려면 한 가지 핵심적인 생각을 해야 합니다. 바로 서울 아파트는 소득 시장이 아니라 자산 시장이다. 많은 사람들이 서울 아파트 가격을 보면서 월급으로는 못 산다고 말을 하죠. 맞습니다. 실제로 서울 부동산 시장은 단순한 근로소득만으로 형성할 수 없습니다. 서울 아파트 매수의 중심에는 바로 기존 자산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몇 년 전 서울 외곽 아파트를 매수한 사람이 가격 상승으로 수억 원의 자산 차익을 얻었다면 그 상승분을 또 활용해서 서울 상급지로 갈아타기가 가능합니다. 즉 서울 아파트 가격은 현재 월급이 아니라 월급을 모아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축적된 기존 자산을 갖고 이동이 형성되어 왔다라는 거죠. 또한 고소득 전문직, 사업가, 법인 자금, 증여 자금 등 다양한 자본이 서울 핵심지로 집중됩니다. 그래서 금리가 오르고 대출 규제가 강화되어도 자산가 중심의 거래에는 조금 영향이야 받겠지만 소위 말하는 서민들 아파트 시장처럼 거래가 완전히 멈추지는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서울 부동산 시장은 소득 대비 집값 공식으로만 설명되지 않습니다. 서울은 자산이 자산을 사는 시장이다. 이걸 이해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부정하고 계속 집값의 원상복귀만을 외치는 분들이 계신데요. 월급으로만 집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라는 그런 사고방식이 꼭 서울 아파트에게까지 적용될 필요가 있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이죠. 압구정 아파트가 1, 2억 하던 시대의 집값으로 돌아가자라는 건데 지금 100억이 넘는 집값이 1, 2억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저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차라리 집값이 떨어지기를 바라고만 있는 것보다는 빨리 이쪽 시장을 인정하고 나만의 해법을 찾는 게 더 현실적이고 스트레스도 적게 받을 겁니다. 그 현실감을 좀 직시했을 때 포기를 하던가 아니면 다른 지역으로 눈을 돌리게 되는 또 다른 방법을 찾게 된다라는 건데요. 그런데 어떤 정책으로만 집값을 잡기에는 어느 일정 부분 효과는 있어도 월급만으로 서울 아파트를 매수할 수 있는 날은 쉽게 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니 평생 오지 않을 수 있어 보이는 게 솔직한 제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자산시장에서 급락은 있을 수 있어도 정말 100억 하던 게 1억은 폭락도 아니거든요. 그만큼 자산시장은 지금 이미 너무 많은 길을 걸어왔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에 무너질 수는 없다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는 서울 아파트를 보면 두 가지 생각을 하죠. 첫 번째, 바로 이 가격 이야기를 하고요. 두 번째가 이 거래량 이야기를 합니다. 아파트 가격이 높은 건 알겠는데 거래가 완전히 멈추는 게 아니라 그래도 어찌어찌 자꾸 거래가 한두 건씩 발생을 하죠. 서울 아파트는요. 답은 단순합니다. 서울 핵심지 매수자들은 생각보다 대출을 많이 하지 않는다라는 건데요. 그 구조적 이유는 세 가지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바로 서울 아파트는 갈아타기 중심
매수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울 아파트 매수의 상당 부분은 무주택자가 아니죠. 이미 기존 주택의 보유자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동이죠. 기존 아파트를 매도하면 수억 원에서 많게는 수십억 원이 현금이 확보됩니다. 그 차익이 자기 자본이 되기 때문에 대출 비중이 낮을 수밖에 없다. 두 번째로는 바로 고가 주택은 LTV 규제가 더 강하다라는 건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 15억 원 초과 주택은 대출 한도가 제한적이었고 현재도 고가 구간은 레버리지 사용이 원래부터가 구조적으로 낮았습니다. 즉 쉽게 말해서 이 고가 주택은 영끌족들이 애초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대출 받아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었다. 그러니까 대출 별로 없다. 그렇게 아셔야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서울 아파트는 보통 자산가 그리고 사업가 중심 매수층이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법인 수익, 배당, 금융자산, 증여자금 등 다양한 자금 출처가 존재합니다. 쉽게 말해 이 계층은 금리 1, 2%의 의사결정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자 부담이 전체 자산 대비해서 미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서울 아파트 시장은 대출 시장이 아니라 자산 교환 시장에 가깝다는 말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금리가 올라가도 월급쟁이가 생각하는 것처럼 원리금은 갚기가 벅차네하면서 거래를 멈추지 않죠. 그냥 우리가 갖고 있는 자산에 이익분이 조금 줄어들었네 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시각으로만 바라보고 느끼는 것이고 거래는 계속하는 게 바로 서울 아파트 그들만의 리그 시장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서울 아파트나 이런 정부의 정책들을 보면서 습관처럼 내뱉는 말이 하나씩 있죠. 그건 바로 아니 이렇게 집값이 청정부지로 솟아올 동안 정부는 대체 뭐 한 거야? 왜 집값 하나 못 잡는 거야? 라는 말인데요. 사실 이 서울 아파트 가격의 변동을 보려면 근본적인 구조를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출 규제, 세금 강화, 다주택자 압박 정책이 반복되어도 서울 부동산 가격 구조는 크게 흔들리지 않죠. 그 이유가 첫 번째, 수요의 본질이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울은 대한민국의 일자리, 교육, 의료, 문화, 기업 본사가 집중된 지역이죠. 직주 근접과 학군 수요는 정책과 무관하게 지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단기 규제로 꺾기 어려운 구조적 수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부는 이 또한 해결책으로 주요 행정이나 인프라를 지방으로 많이 옮기고 지방을 육성하자라고 외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사람들에게 긍정적으로 지방 살리기는 와닿고 있어 보이진 않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서울 아파트는 자산 이동 시장이라는 특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서울 아파트 매수는 무주택자 대출 중심 구조가 아니라 기존 자산 보유자의 갈아타기라고 했죠. 그리고 자산 압축 전략의 핵심입니다. 정책이 강화되면 다주택자는 줄일 수 있지만 핵심지 1주택 집중 수요는 오히려 강화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 아파트에 실거주든 투자용이든 간에 몇 채를 갖고 있었던 사람이 다주택자 규제로 인해서 집을 팔게 되면 그 사람은 몇 채를 전부 팔고 실거주용까지 모두 팔아서 현금을 집중화한 이후 더 똘똘한 한 채로 간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서울 집값은 다시 한번 꿈틀댈 수도 있기 때문에 눈치 싸움이 조금은 중요해 보이긴 합니다. 세 번째, 바로 공급의 제한성이 있는 게 서울 아파트 구조다라는 겁니다. 서울은 물리적으로 신규 택지 공급이 매우 제한적입니다. 서울이라는 땅도 작죠, 사실. 그러니까 서울은 부산, 대구, 대전처럼 여러 군데 있는 게 아니라 딱 한 곳에 있죠.
제한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공급을 외쳐도 공급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잊지 마세요. 서울 아파트 시장은 대체 저걸 누가 사지라는 질문을 던지는 시장이 아니라 나는 현재 어느 단계에 머물러 있나 라는 질문을 던지는 시장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